2022년 10월 8일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이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하며 러시아의 방어 전략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반격으로 전선이 붕괴되고 헤르손마저 위태로운 수세에 몰려 있었으며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유지하기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로비킨 장군은 기동전으로 점령지를 지키는 대신 콘크리트와 지뢰를 이용한 거대한 요새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스로비킨 라인으로 불리는 이 방어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건설된 가장 광범위한 요새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이를 수십 년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군사 방어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자포리자주의 평원부터 아조프해에 이르는 점령지 전역에 구축된 이 라인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어떤 공격도 무력화하며 러시아가 소모전을 통해 외교적, 영토적 이득을 얻을 때까지 버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로비킨 라인은 총 3개의 제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대는 수미터 깊이의 반전차 도랑과 콘크리트로 고정된 용의 이빨, 그리고 기존의 4배 이상 강화된 500m 깊이의 지뢰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제대는 고지대에 배치된 보병용 참호 네트워크로 공격해오는 적을 내려다보며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대는 돌파를 시도하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한 기갑부대와 포병 중심의 정예 예비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벨라루스 접경부터 드니프로강 삼각주까지 2000km에 걸쳐 뻗어있는 이 요새는 2023년 여름 서방의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8일 독일과 라트비아 등 나토 회원국에서 집중훈련을 마친 우크라이나군 정예부대가 서방제 현대식 장갑차와 챌린저 2 전차를 앞세워 자포리자 방향으로 첫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돌파 교리에 따라 설계된 이 공세는 러시아군이 구축한 물리적 방어벽의 실체에 부딪히며 즉각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력인 제47 기계화여단은 브래들리 장갑차와 맥스프로 지뢰방어 장갑차 등 최신 장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매설한 지뢰의 밀도와 위력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TM-62A 대전차 지뢰를 수직으로 3개씩 겹쳐 매설하는 방식을 사용해 지뢰 방어 설계가 적용된 서방제 장갑차들조차 단번에 무력화했습니다. 500m 깊이에 달하는 지뢰밭은 러시아 무인기 UAV의 속도를 줄이는 모든 장비는 즉시 러시아 포병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 제47 기계화여단은 초기 병력의 40%에 달하는 약 2,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신속한 기갑 돌파를 계획했던 우크라이나 사령부의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식 집중 기갑 공세를 포기하고 구소련 방식의 소규모 보병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분대 단위의 보병들이 금속 탐지기로도 찾아내기 힘든 지뢰를 몸으로 확인하며 참호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처절한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야로슬라프 돌격지휘관은 3개월 넘게 지속된 전투로 병사들이 극도로 고립되고 소진된 상태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전 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수로비킨 라인의 결정적인 허점, 즉 베르보베 서쪽의 이음새를 포착해냈습니다. 8월 30일 우크라이나 제82 공중강습여단은 지형적 이점과 방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베르보베 북서쪽 외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어 9월 21일 마더 장갑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우크라이나의 기갑 대열이 용의 이빨 방어선을 통과해 남진하는 지리정보 확인 영상이 공개되며 전략적 전황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보병 돌격이 러시아의 기동 예비대인 제810 근위 해군 보병여단을 괴멸시키고 방어 능력을 고갈시킨 끝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요새 자체는 견고했으나 이를 운영할 러시아의 인적 자원이 먼저 소진되면서 수로비킨 라인의
물리적 틈새가 벌어진 것입니다. 베르보베 돌파 이후의 전개는 2025년과 2026년의 전쟁 양상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로비킨 라인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으나 전략적 목표였던 토크마크까지는 여전히 20km가 남아 있었고 러시아는 돌파구 주변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며 대응했습니다. 2023년 대반격은 가을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4가지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무인기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나토식 대규모 기갑 돌파는 작전상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로비킨 라인의 극단적인 지뢰 밀도는 기존 서방제 지뢰 제거 장비의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셋째, 요새의 물리적 장벽보다 그것을 방어하는 인적 예비대를 소진시키는 것이 돌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의 정밀성으로 인해 과거 방식의 대규모 밀집 참호는 이제 보호막이 아닌 표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말부터 이른바 신돈바스 라인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공개된 이 요새화 계획은 수로비킨 라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참호 대신 20명에서 50명 규모의 소대 단위 거점을 분산 배치하고 드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연 은폐와 저프로파일 설계를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살상구역 규미를 깊이를 과거 15t 20km에서 산복 서비 킬로미터까지 대폭 되치기했습니다. 도금, 우크라이나군 2하대 또한 방어선에 접근하기 전부터 정밀 타격을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수로비킨 라인을 설계했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은 2023년 1월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와 연루되어 구금되는 등 불운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요새화 전략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6년 초 현재 러시아군은 자신이 구축했던 수로비킨 라인의 성공 모델을 재현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강화된 드론 방어망과 신형 요새 체계에 막혀 제곱킬로미터당 78명의 사상자를 내는 극심한 소모전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수로비킨 라인은 한 시대의 방어 교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양측 모두가 더욱 치명적이고 정밀한 방어 체계로 진화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습니다.